안녕하세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옛이야기 채널 고은야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전설과 숨겨진 인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고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고은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응원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 고을의 삿도 집에 아름다운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18배 꽃다운 나이에 중년의 삿도와 혼인한 마님은 이제 5년째 외로운 침소를 지키고 있었죠. 남편인 삿도는 혼인 초기부터 개화라는 기생에 빠져 날마다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밤이면 술에 취해 돌아와 잠들기 일쑤였고 마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집에 있을 때도 공무를 핑계로 마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부인, 나는 오늘도 관하에 볼 일이 있어. 삿도의 말에는 거짓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그가 기생 개화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님은 시어머니 조부인의 가르침대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자는 무엇보다 인내가 미덕이다. 남편이 어떠하든 내조하고 따르는 것이 부덕이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며 정원의 꽃들은 시들고 피었지만 마님의 가슴속 꽃은 오래전부터 시들어 있었죠. 마님은 그저 책을 읽고 침선을 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삿도는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마님은 홀로 침소에 앉아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주에서 온 향료가 들어 있었죠. 작은 향로에 불씨를 담고 그 위에 향을 올렸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것은 남편이 모르게 숨겨둔 책이었습니다. 동네 약재상의 아내가 몰래 건넨 책으로 여인의 몸을 달래는 비방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런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그림이 나왔습니다. 남녀가 얽혀있는 그림을 보며 마님의 뺨이 화끈거렸죠. 그림 속 남자의 손에는 그 유명한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방망이가 어떤 것인지 단지 그림으로만 알 뿐이었죠. 나도 언젠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마님의 한숨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삿도는 개화와 함께 인근 수안보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고 저택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죠. 마님은 아침부터 더위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도 방 안은 찜통 같았죠. 그녀는 부채를 들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있는 곳이라면 조금은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머슴 칠복이었죠. 더위 때문인지 윗도리를 벗은 채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든 모양이었죠. 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구릿빛 피부가 햇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번갈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가슴팍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책 속의 그림처럼 생생했죠. 특히 그의 단단한 가슴과 복부의 선명한 윤곽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님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의 하체로 향했습니다. 느슨하게 묶인 바지 아래로 두툼한 것이 눈에 들어왔죠. 그것은 마치 어제 밤책에서 봤던 그 방망이와 같았습니다. 그림 속에서만 보았던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있자 마님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칠복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님은 혹시 그가 깨어났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죠. 다만 그의 입가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웃음을 참는 것일까요? 마님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죠. 그의 건장한 신체와 특히 그 방망이의 실루엣은 마님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또다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죠. 그러나 이번에는 책 속 그림이 아닌 오늘 본 칠복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과 어깨에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선들. 그리고 그 방망이. 미쳤구나, 내가. 마님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죠. 여러 날이 지나며 마님은 계속해서 칠복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마님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설렘을 경험했죠. 어느 날 마님은 우연히 담장 너머로 칠복이 몸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으며 시원하게 몸을 씻는 그의 모습은 마치 꿈결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칠복이 문득 고개를 들어 마님이 있는 방향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님은 급히 몸을 숨겼지만 혹시 자신이 들킨 것은 아닐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설마, 내가 본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날 이후 마님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방망이에 대한 호기심은 나날이 커져갔죠. 그저 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죠. 내가 정말 미쳤구나. 그러나 이성의 끈은 이미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또가 또다시 개화를 만나러 간 틈을 타 마님은 미친 짓을 결심했죠. 몰래 칠복의 방을 엿보는 것. 그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평정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한 번만 보기만 할 뿐이야. 마침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마님은 조용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칠복의 거처는 행랑채 끝 조그만 방이었죠. 마침내 칠복의 방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틈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죠. 마님은 잠시 서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이건 너무 무모해. 그러나 몸은 이미 문틈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을 넓혀 안을 들여다보니 칠복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죠. 마님은 문을 조금 더 밀어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어 칠복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표정했던 평소와 달리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마님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의 이불로 향했습니다. 이불 아래 불룩한 곳이 보였죠. 마님의 손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불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토록 궁금해하던 방망이를 보았습니다.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굵었습니다. 마님의 호흡이 가빠졌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칠복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죠. 그저 잠결에 몸을 뒤척인 것뿐이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의 방망이에 닿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굵고 더 뜨거웠죠. 그 순간 칠복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마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칠복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마님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나 비난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대답할 수 없었죠.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그 방망이를 다시 한번 만져보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죠. 칠복의 방을 다녀온 뒤 마님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는 몸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실은 칠복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넷째 날 저녁 마님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늙은 하녀 춘단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찾으시는 것이라도 계십니까? 아니,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을 뿐이다. 몸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나아졌다. 아직 좀 피곤하지만 춘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새머슴 칠복이가 마님께서 편찮으시다 하여 약초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죽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그 아이가 약초를 구해왔다고. 네, 산에 올라가 귀한 약초를 캐왔다 합니다. 성질이 묵직하고 말이 없는 아이지만 제법 성실한 것 같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한편으로는 칠복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에게 호의를 보인다는 사실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단이 가져온 죽과 함께 작은 목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칠복이가 구해온 약초입니다. 다려드렸습니다. 마님은 그 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옅은 갈색의 액체에서 씁쓸한 향이 올라왔죠. 칠복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라. 마님은 천천히 그 약을 마셨습니다. 쓰고 떫은 맛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쁨이 솟아났죠. 그리고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칠복의 방을 찾아가리라. 그날 밤 마님은 다시 칠복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칠복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깨어 있었습니다. 마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너가 그날 밤 알고 있었구나. 네, 마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깊은 잠을 자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데 왜 모른 척한 거냐? 마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님은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욕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너의 방망이를. 칠복은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이불 속 칠복이는 하의를 아예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곧 그의 방망이가 모습을 드러냈죠. 마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마님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그럼 이제 손으로 만져보시지요.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단단했죠.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크고 단단하구나. 칠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마님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두 남녀의 은밀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진정한 여자로서의 환희를 느꼈습니다. 칠복의 방망이는 그녀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었죠. 마님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또가 없는 사흘 동안 마님과 칠복은 매일 밤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밤이면 칠복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마님의 방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금지된 열정에 빠져들었죠. 낮에는 마님과 하인이었지만 밤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마지막 밤, 칠복은 마님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사실 머슴이 아닙니다. 아랫마을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었죠.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다 우연히 마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님을 잊지 못해 이 저택에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마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었거든요. 마님은 그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칠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마님께서 볼 수 있는 곳에서 낮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저를 훔쳐보실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가 일부러. 네, 마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몰래 그를 훔쳐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아무리 생각해도 넌 머슴이고 내가 마님인데 내가 그럴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단 말이야? 마님께서 독수공방하신다는 소문은 저희 아랫마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다들 대단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더욱 마님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비록 나무꾼에서 머슴이 되었지만 마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사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생개화에 빠져 있었고 마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그러나 마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칠복이 있었으니까요. 여러 날이 지나며 마님과 칠복은 계속해서 비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또가 개화와 함께 있는 틈을 타 서로의 사랑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님은 우연히 행랑채 근처를 지나가다 하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칠복이가 왜 그렇게 득이양양한 표정을 짓는지 알아?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던데. 혹시 마을 처녀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 그보다는 더 대단한 곳에 출입하는 것 같아.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죠.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마님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마님은 칠복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의심받고 있어. 조심해야 해. 걱정 마십시오.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사또님께 들어가면 너가 위험해질 거야. 칠복은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또는 마님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격해 보였죠. 부인, 중요한 소식이 있어.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들의 관계가 발각된 것일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또 영감님?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어. 곧 다른 고을로 가게 될 것이요.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곧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고을로 부임한다는 것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칠복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언제 떠나야 합니까? 한 달 후에 모든 준비를 하시오. 마님은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그날 밤 사또가 잠든 후 마님은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미리 약속한 장소인 뒷산 정자로 향했습니다. 칠복은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세요. 칠복은 즉시 그녀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마님은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죠. 우리가 떠나게 되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또가 다른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어. 한 달 후에 이곳을 떠나야 해. 칠복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럼 우리는 헤어져야 해, 칠보가. 마님의 말에 칠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죠.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떻게? 너가 우리와 함께 갈 수는 없어. 다른 하인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님께서 도와주시면.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계획이었죠. 더구나 이미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 칠복이 함께 간다면 더 큰 의심을 살 것입니다. 안 돼, 칠보가.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님 없이 저는.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그를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한 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야. 마님은 칠복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 시간만큼은 최대한 함께 보내자. 그리고 그 후에는 마님, 저와 함께 도망치는 건 어떨까요? 칠복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님은 놀랐습니다. 도망?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도망이라니. 네. 이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님과 제가 그저 진실과 칠복으로. 마님은 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칠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 칠보가. 내가 얼마나 그러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내가 사또의 아내로서 도망친다면 우리는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잡힐 거야. 마님의 현실적인 판단에 칠복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죠. 그들의 사랑은 현실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마님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칠복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마님은 그의 뺨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아마도 그럴 거야.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사랑했죠. 하지만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떠나는 날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마님은 마지막으로 칠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은 꾸려졌고 내일이면 새 부임지로 떠날 예정이었죠. 마님은 모든 하인들이 잠든 후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그들의 비밀 장소인 정자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마님은 이 풍경을 마음속에 새겨두려 했죠. 정자에 도착하자 칠복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마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마님,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칠복은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풀자 안에는 아름다운 나무 조각상이 있었죠. 그것은 정교하게 깎은 칠복의 방망이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의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방망이의 모습을 새긴 것입니다. 마님께서 저를 떠나도 이것이 마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마님은 그 조각상을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증표였죠.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칠보가. 이것은 항상 내 곁에 둘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순간을 영원처럼 간직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진실아, 칠복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잊지 마라. 내 마음은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마님은 그 말을 남기고 정자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다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단정한 차림으로 사또의 곁에 섰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고 그 중에는 칠복도 있었죠. 마님은 의도적으로 칠복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레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다른 하인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마님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죠. 그들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칠복아. 마님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칠복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죠. 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에 칠복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과 깊은 눈빛 그리고 그의 방망이가 주었던 모든 감각을. 새 부임지에 도착한 지 반달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죠. 새 저택은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했으며 하인들도 더 많았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새로운 기생들과 즐기느라 바빴고 마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마님은 새 하인들에게 저택의 규율을 가르치고 살림살이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는 완벽한 사또의 아내였죠.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침소에 남겨질 때면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옛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보가. 그의 이름을 속삭일 때마다 마님의 가슴은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그와의 기억, 특히 그의 방망이가 주었던 충만한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마님은 칠복이 준 나무 방망이 조각상을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전의 쾌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다가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칠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녀는 종종 꿈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 모든 것은 사라졌고 마님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님은 정원에서 홀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느 정도 평온을 찾은 듯했죠. 칠복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님, 한 하인이 공손히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그네 한 분이 마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전 부임지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부임지에서? 혹시 어디 계시느냐?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행색이 초라하여 안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정원에서 나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죠.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문에 다다르자 한 남자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림이었고 얼굴은 먼지와 수염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칠복?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것은 분명 칠복이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마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님, 칠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낮았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죠.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마님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칠복의 말에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를 찾아 이곳까지 왔죠. 들어오렴. 마님은 주변을 살펴본 후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이전 부임제에서 온 심부름꾼이라고 소개했죠. 그녀는 그를 작은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식사를 하렴.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마님은 조용히 칠복의 객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칠복아. 마님의 목소리에 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마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워했던 만큼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러웠죠. 마침내 칠복이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강인했고 따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니?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전 부임지에서 마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마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칠복의 솔직한 고백에 마님의 마음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시간을 그를 그리워하며 보냈죠. 여기 얼마나 머물 수 있니?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은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라도 그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죠. 오늘 밤만큼은 함께 있자. 마님의 속삭임에 칠복은 그녀를 더 강하게 안았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위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칠복은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새로운 방망이가 있었죠. 이전 것보다 더 크고 정교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이 더 좋아져서 새 방망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기를. 마님은 그 방망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칠복의 방망이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었죠.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칠복아. 이것으로 널 기억할게.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칠복의 방망이는 여전히 마님에게 충만한 만족감을 주었죠. 그리고 그가 만들어준 나무 방망이는 앞으로 그녀의 외로운 밤들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틀 후 칠복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마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마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알아. 하지만 너의 모든 것이 담긴 방망이가 있으니 난 괜찮을 거야. 저의 방망이가 마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도 담겨 있었죠. 사또는 여전히 나를 돌보지 않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 너의 존재가 나를 위로해주니까. 칠복은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을 거야. 마님은 칠복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저택을 떠났죠. 마님은 창가에 서서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매일 밤 칠복이 만들어준 나무 방망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죠. 사또는 여전히 기생들과 즐기느라 바빴지만 마님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칠복의 방망이가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마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죠. 비록 사또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상징인 나무 방망이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마님이 쉰을 넘긴 해 사또는 중풍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자식이 없던 마님은 더 이상 큰 저택에 머물 이유가 없었죠. 새로 부임한 사또가 들어오자 마님은 고을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부 마님으로 불리며 충직한 여종 한 명만을 데리고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여종 복덕이가 부엌 일을 하다 마님에게 왔습니다. 마님, 방금 문 앞에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머슴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머슴이라고? 우리 집은 작은데 무슨 머슴이 필요하겠니?
돌려보내라. 하지만 마님, 그분이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마님을 알았다고. 마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럼 들어오라고 해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마님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칠복.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님. 복덕이를 물러가게 한 후 마님은 칠복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날 어떻게 찾았어? 사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님 곁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칠복의 말에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했고 기회가 생기자마자 그녀의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어디서 지냈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님이 계신 곳을 지켜보았지요. 멀리서나마. 마님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 오래전에 만들어준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반들반들했죠. 모든 날, 모든 밤을 이것과 함께 했단다. 칠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마님은 잠시 방망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따스한 눈빛으로 칠복을 바라보았죠. 이제는 이게 필요 없겠구나. 마님은 방망이를 들고 방 한켠에 있는 아궁이로 걸어갔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아궁이에 천천히 그 방망이를 넣었죠. 나무 방망이는 천천히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그것은 더 이상 이건 필요 없어. 너가 돌아왔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월을 넘어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그날 이후 칠복은 마님의 작은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충직한 하인이 과부 마님을 모시는 것으로 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죠.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깊은 정신적 교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마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세월은 더 흘러 마님과 칠복은 함께 늙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작은 정원의 꽃을 바라보다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충직한 머슴이 과부 마님을 끝까지 모시다 함께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 사이의 진실한 사랑을 알지 못했죠. 아궁이에 타던 나무 방망이는 이미 오래전에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영혼은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잠든 나무꾼의 방망이를 몰래 꺼낸 마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욕망의 대용품으로 시작한 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 욕망을 넘어 영혼의 교감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꿈꾸길 바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단순한 욕망으로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에도 근교 한적한 영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매년 이른 여름이면 온 들판에 푸른 기운이 감도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산이 가까운 이 지역은 농사와 어업이 모두 가능하여 작은 영지라 해도 영주는 꽤나 번듯한 권위를 누릴 수 있었죠. 이른 여름의 아침, 카즈마 영주의 저택에는 축제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주의 외동딸 하나코의 성인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19번째 봄을 맞이한 하나코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의식을 치르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축하연이 한창일 때 오하루 부인은 딸인 하나코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코, 이제 너가 어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법이란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문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해. 하나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처럼 자유로운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예절과 교양 교육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호기심이 그녀의 영혼을 채우고 있었죠.
축하연이 끝나고 모두가 휴식을 취할 때 하나코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원의 끝에서 그녀는 한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선명한 푸른빛과 검은 테두리가 있는 날개를 가진 나비였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하나코는 나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마치 그녀를 어딘가로 인도하는 듯이 정원의 구석구석을 지나 평소에는 가보지 않았던 영지의 외진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코는 나비의 우아한 날갯짓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나비는 오래된 헛간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코가 그곳에 발을 들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헛간은 저택의 주요 건물들과 떨어져 있어 하인들이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가끔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죠. 문득 헛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곧 그것이 미야코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미야코는 하나코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30대 중반의 식모였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하나코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헛간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자 주변에 있던 돌을 발 아래 받쳐 올라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본 광경에 하나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미야코와 타케시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고 타케시는 미야코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나코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행위였습니다. 놀란 나머지 하나코의 발 아래 받친 돌이 흔들리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요? 미야코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미야코는 하나코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미야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타케시만이 헛간 앞에 남아 당혹감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타케시, 방금 미야코와 무엇을 하고 있었어? 하나코는 순진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타케시는 25의 건장한 젊은이로 하나코의 아버지인 카즈마 영주가 10여 년 전 이웃 영지와의 전투 후 포로로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적대 세력의 아들이었지만 카즈마 영주는 어린 소년을 불쌍히 여겨 죽이지 않고 데려와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여전히 낮은 일꾼이었죠. 아가씨, 타케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저 어른들의 일입니다. 하나코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른들의 일이라니?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오늘 성인식을 했어. 타케시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영주님의 따님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발 잊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코의 마음속에는 이미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헛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종류의 친밀함이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헛간에서 본 타케시와 미야코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타케시의 강인한 어깨와 팔 그리고 그의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뭐지? 하나코는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엄격한 교육 속에서 자랐고 남녀 간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거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코는 미야코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미야코, 어제 타케시와 헛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미야코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그런 일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디 잊어주세요. 하나코는 도서관으로 가서 책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영주의 딸에게 허락된 서적들 중에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하루에게 애둘러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단지 때가 되면 결혼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는 모호한 대답만 했습니다. 며칠 후 하나코는 마을로 나가 어릴 적 친구인 사토코를 만났습니다. 사토코는 영주 가문의 딸이 아니었기에 하나코보다 세상 경험이 많았고 마을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토코, 내게 물어볼 게 있어. 하나코는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토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코,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야.
어디서 그런 걸 봤니? 하나코는 조심스럽게 헛간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토코는 웃으며 남녀 간의 친밀함과 육체적 사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코는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자가 나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나코가 물었습니다. 사토코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화장법, 옷매무새, 말투. 모두 중요해. 특히 그 타케시라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말이야. 하나코는 사토코에게서 배운 대로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바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혹적인 표정과 말투를 연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자신의 신분에 맞는 행동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에 대한 이상한 끌림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하나코는 정원에서 일하는 타케시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사토코에게 배운 대로 옷깃을 살짝 내리고 걸음걸이를 부드럽게 하며 접근했습니다. 타케시, 하나코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타케시는 고개를 들어 하나코를 보고는 재빨리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코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와 미야코가 했던 일,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타케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코는 조금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싶어. 타케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불경한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하나코는 처음으로 거절당한 기분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영주의 딸인 그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달랐습니다. 타케시, 내가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타케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신다 해도 말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코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더 강해진 욕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코는 틈만 나면 타케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일터에 자주 나타나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밤에 그의 거처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늘 공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타케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적군의 아들입니다. 10년 전 영주님께서 전투에서 이기셨을 때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영주님께서 자비롭게 저를 살려주셨지만 제 출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가씨는 원수의 자식과 승리한 영주의 딸입니다. 게다가 저는 단순한 하인이고 아가씨는 귀한 영주의 따님이십니다. 그의 말에 하나코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타케시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적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코의 분노와 좌절감은 미야코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타케시는 미야코와는 가능하고 나와는 안 되는 거지?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질투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코는 미야코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미야코, 타케시와 너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미야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그런 일은 나에게 숨길 필요 없어. 이미 다 봤으니까.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타케시는 널 사랑해? 미야코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 위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타케시 역시 자신의 출신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 과거와 타케시의 과거. 더 자세히 말해줘. 하나코가 요구했습니다. 미야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이 저택에 오기 전 저는 다른 영주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타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케시는 자신이 적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하인들에게 늘 의심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하나코는 미야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란 그녀는 타케시나 미야코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하나코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 타케시가 나를 유혹했다고 말하면 어떨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에 스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코는 마을에서 사토코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 남자를 유혹했니? 사토코가 물었습니다. 하나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거절했어. 미야코와는 함께 있으면서 나는 안 된대.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해. 사토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봐. 그가 너를 유혹했다고 말이야. 그럼 벌을 받을 거고 미야코와도 헤어져야 할 테니까. 하나코는 잠시 그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나쁜 거야. 타케시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어. 사토코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에는 다른 남자들도 많잖아. 그날 오후 하나코는 고민을 안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자 타케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하나코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타케시가 말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기다려, 타케시. 하나코가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타케시는 조심스럽게 하나코 옆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잠시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미야코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어. 하나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적군의 아들로 포로가 되어온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 타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전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10살짜리 아이였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끌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처형되었지만 카즈마 영주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시며 저를 살려주셨지요. 타케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주님께서는 제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비록 하인으로서지만 저는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영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코는 처음으로 타케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도덕적 원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은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타케시. 하나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타케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사랑이란 욕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코는 타케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책에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배우지 못한 지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온 하나코는 어머니 오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코, 요즘 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오하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하루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 나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했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나코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욕망과 사랑은 다르단다. 오하루가 계속했습니다. 욕망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란다. 하나코는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코는 정원에서 나비 한 마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처음 봤던 그 푸른 나비였습니다. 하나코는 미소를 지으며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비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변화와 성장의 상징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코는 미야코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야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미야코는 놀랐지만 곧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내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케시와 너의 관계를 방해하려 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 미야코는 처음으로 하나코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전 영주 집에서 받은 학대와 고통, 그리고 이 저택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타케시가 어떻게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는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깊은 유대였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코는 미야코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하나코는 아버지 카즈마 영주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카즈마 영주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나코. 타케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주셨는지요. 카즈마 영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타케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생각났단다. 너와 비슷한 나이였지. 적군의 아들이라 해도 아이는 전쟁에 책임이 없지.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서 본 용기와 존엄성. 죽일 수 없었다. 정말 현명한 결정이셨어요, 아버지.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타케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카즈마 영주는 딸의 말에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쁘구나. 사실 타케시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적군의 아들을 데려왔다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하나코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 타케시와 미야코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그 사랑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이 정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없을까요? 카즈마 영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나는 그것을 막을 이유가 없구나. 타케시는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이 저택에서 일해왔고 미야코 역시 성실한 일꾼이었다. 그들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지. 하나코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카즈마 영주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다니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다음 날 하나코는 기쁜 소식을 타케시와 미야코에게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정말입니까? 타케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 너희 둘이 공식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말이야. 미야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하나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미야코. 하나코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친구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타케시와 미야코의 결혼식이 저택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카즈마 영주와 오하루 부인도 참석하여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하나코는 가장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타케시가 미야코에게 반지를 건넬 때 하나코는 자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욕망은 사라지고 대신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타케시가 하나코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코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 오히려 나는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 타케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케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셨습니다. 영주님과 부인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하나코는 강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욕망에 이끌리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코는 다시 한번 그 푸른 나비를 보았습니다. 나비는 그녀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멀리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코는 그것이 작별 인사임을 알았습니다. 그 나비는 그녀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았고 이제 그 임무를 마친 것입니다. 고마워, 작은 나비야. 하나코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가을바람이 하나코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욕망은 나비처럼 찾아와 우리를 이끌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택이 가까워질수록 하나코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와 언젠가 찾아올 진정한 사랑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고은야담은 늘 그렇듯 지나간 세월 속에 묻힌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과 삶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 누군가가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이거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되새기며 잠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꼬운 이야기도 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은야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의 문경세제를 넘나들던 한 풍물장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풍물장수의 성이 오시라 하여 사람들은 그를 오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이 오서방이 어느 날 문경세제를 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짚으며 비탈진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어깨는 떡 벌어지고 팔뚝은 굵직하여 장사치의 모습이 완연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구릿빛이었고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을 바라보는 듯했죠. 오서방은 걸으면서 바지춤을 슬쩍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며 이름을 떨친 그의 특제 방망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날 반겨줄까? 한참을 올라 문경세제 정상에 이르자 그는 땀을 닦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산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겨 고개 넘어 첫 주막을 향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몇몇 나그네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구석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그러곤 주모에게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주모, 이 근방에 혼자 사는 여인네 집이 있습니까? 제가 파는 물건 중에 여인네들이 쓰는 것이 많아서 말입니다. 주모는 잠시 오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마을 동쪽 끝 장독대 많은 기와집에 과부가 하나 산다네. 남편이 관노역 가서 죽은 지 3년이 넘었을 거야. 마음씨 좋은 분이니 물건 팔러 가봄직하지. 오서방은 술값을 치르고 나오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모가 알려준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동쪽 끝 다른 집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장독대가 즐비하게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꽃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는 과부 정숙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얼굴은 곱상하고 피부는 배곡같이 하얀 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정숙은 마루에 앉아 해질녘 바람을 맞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마을 외곽에 집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죠. 특히 저녁이면 더 심했습니다. 아이고, 또 긴긴 밤이 오는구나.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홀로 지내는 밤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던 것이죠. 정숙은 18배 시집을 왔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남편의 따스한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아름다운 얼굴에 키도 크고 마음씨도 좋았죠. 정숙은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관노역에 뽑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숙에게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죠. 남편의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지. 정숙은 빗질을 하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결혼 생활, 특히 밤이면 남편의 그 손길이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스함, 그 떨림, 그 기억들이 종종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왔죠. 그녀는 다시 시집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지 않았고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은 있었으니까요. 그저 외로움만 견디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해가 완전히 저물자 오서방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으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누군가 정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쪽 끝집 과부? 얼굴도 곱고 몸매도 좋지. 근데 워낙 조신해서 남자는 얼씬도 못한다더라. 다른 이가 맞받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산 지 3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여자도 사람인데. 오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오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이제 때가 됐군. 그는 정숙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이 고요할 때 정숙의 집 대문 앞에 오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밤중에 실례합니다. 집주인 계십니까? 정숙은 잠에서 깨어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안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서방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풍물 장수입니다. 오늘 산을 넘다 길이 너무 어두워져 묵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대문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여인 혼자 사는 집입니다. 남정네는 안 받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시면 주막이 있으니 그곳에서 묵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남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서방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주막은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하여.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산적들이 걱정됩니다. 그냥 집만이라도 안쪽에 두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마당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과부집에 남자가 들어오면 좋지 않게 볼 터였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많은 그녀였기에 이 추운 밤에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과부집에 남정네를 드리면 오서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물건만 안전하게 두고 싶을 뿐입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귀한 것들이라.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바깥에 헛간에 짐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십시오. 하지만 안채로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대문을 열어 오서방을 들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을 보니 험상궂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인상이었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있겠어? 오서방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이끌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 정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한 악기 소리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지만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바깥의 헛간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이 연주하는 소리였습니다. 악기 소리는 점점 더 감미롭게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신음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산 혼마루라는 악기입니다. 갑자기 헛간 문이 열리며 오서방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숙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혼마루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정숙은 호기심에 헛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을까요? 오서방은 웃으며 작은 악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 상자였는데 위에는 여러 개의 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귀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헛간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신경 쓰던 그녀였지만 이 깊은 밤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잠시 구경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오서방은 정숙이 들어오자 재빨리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향입니다. 밤에 피우면 좋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향주머니를 꺼내 정숙에게 맡게 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교토에서 만든 비녀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지요.
오서방은 계속해서 자수손수건, 손마사지고 작은 방울 등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감미로워졌습니다. 이 작은 방울은 몸에 닿으면 기운이 솟는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그의 말끝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어두운 헛간 아니라 다행히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여러 물건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오서방이 보여주는 물건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보여주셨으니 뭐라도 하나 사야겠네요. 장사치 오셨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야 있나요? 정숙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오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 딱 맞는 물건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숙이 바닥에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하는 사이 오서방은 슬그머니 그녀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작은 악기를 손에 들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기도 있군요. 어떻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을 때 오서방은 이미 그녀의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뒷목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숙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이건 정숙의 뒷목에 닿은 것은 묵직하고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둥근 방망이였습니다. 오서방은 그것을 부드럽게 정숙의 목덜미를 따라 내렸다가 올렸다가 했습니다. 이게 감각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로 만들었지요.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감촉은 이상하게도 기분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만져지지 않았던 그녀의 몸은 그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서방은 질문에 대답 대신 보따리에서 작은 향로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향을 피워 헛간 안을 은은한 향기로 채웠습니다. 이건 미향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감각을 깨우는 향이지요. 향의 달콤하면서도 묘한 냄새가 정숙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곧 그녀의 온몸에 이상한 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상해요. 몸이. 오서방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정숙의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저항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자 어느새 정숙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피로와 향의 효과 때문인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늦게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안방 자신의 침구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순간 당황한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난 분명 헛간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방에 누워있지? 설마. 정숙은 황급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도리를 확인했습니다. 옷은 그대로였고 어떤 아픔이나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어쩐지 실망감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의문에 사로잡힌 채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오서방이 이미 보따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을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향냄새에 취해 잠이 드셔서 바깥에 그대로 두기 민망하여 안채로 모셔다 드렸을 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오서방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떠돌이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지요. 정숙은 아쉬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어젯밤 그와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서방은 정숙의 표정을 살피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은혜를 갚아야지요. 마당에 장작이 떨어진 것 같은데 패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우통을 벗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숙은 얼굴을 돌렸지만 곁눈으로 그의 몸을 훔쳐보았습니다. 오서방은 마치 머슴처럼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의 근육이 움직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정숙은 부엌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그를 지켜보았죠.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과부 신세인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던 오서방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때 정숙의 시선이 그의 바지춤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불룩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던 그 방망이였죠. 정숙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방망이의 감촉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만 그곳으로 눈이 갔습니다. 오서방은 정숙의 시선을 눈치챈 듯했지만 모른 척 계속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오서방이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손을 부여잡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장작을 패다가 나무에서 가시가 박혔습니다. 혼자서는 빼기 어려우니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숙은 놀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서방의 손을 보니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가느다란 나무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늘로 가시를 빼드릴게요. 정숙은 오서방을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남자를 안채에 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정숙은 바늘과 약을 꺼냈습니다. 오서방은 방 가운데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고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오서방의 손을 잡고 가시를 살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오서방의 손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시를 빼려고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자의 진한 채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장작을 패며 흘린 땀 냄새와 섞인 오서방 특유의 냄새는 정숙의 몸을 이상하게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서방은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정숙은 가시를 뺐고 붉어진 부분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오서방은 손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슬며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저도 마님께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보니 마님은 어깨가 많이 뭉쳐 계시던데. 정숙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깨뿐만 아니라 다른 혈자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드리지요. 그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서방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으며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쪽은 보지 마십시오. 오서방은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그녀를 이불로 이끌었습니다. 정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왔고 오서방은 입술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서방의 손이 결국 정숙의 숨겨진 그곳으로 향해 들어가자 정숙은 외마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일깨워졌습니다. 몇 번의 교묘한 손길 뒤에 마침내 오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것 같군요. 그러더니 묵직하고 뻑뻑한 무언가가 아래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곧 정숙의 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고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얼마 후 정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그녀는 오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둥근 나무 막대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거 손에 든 건 뭡니까?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그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도구입니다. 혼마루 나무지요. 일본에서 특별히 구해온 것입니다. 정숙은 호기심에 그 나무 막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였고 크기는 손바닥보다 약간 컸습니다. 그럼 아까는 오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바지를 살짝 내렸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새끼손가락 반마디도 안 되는 작디작은 그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서방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만들게 되었지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팔러 다니는 거군요.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운 여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나, 그 방망이는 참 좋더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서방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한 벌만으론 안 되겠소. 정숙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오서방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벌을 원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벌이요. 크기가 다른 것으로.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장마철엔 습기 찬이 2벌이면 딱 맞겠습니다. 정숙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나무는 습기를 머금으면 변형될 수 있으니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였죠. 언제쯤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서방은 헛간으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따리에서 특별한 나무들을 꺼내 크기와 모양을 가늠했습니다. 먼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나무의 거친 부분을 제거하고 매끄러운 곡선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정숙은 안채에서 집안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자꾸 헛간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슬그머니 헛간 근처로 다가가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서방은 완전히 집중한 표정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듬은 후에 특별한 기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숙은 감탄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오서방은 완성된 방망이 3개를 들고 정숙에게 찾아왔습니다. 크기와 굵기가 각각 다른 3개의 방망이였습니다. 모두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조각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마님께 드립니다. 오서방은 방망이들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정숙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써야 제맛입니다. 그는 정숙에게 방망이의 사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가 좋은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행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에 담궜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온기를 머금어 더 자연스러운 감촉을 느끼실 수 있지요. 겨울철에는 특히 이 방법이 좋습니다. 오서방은 작은 그릇에 물을 데워 방망이를 넣는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물에 담근 방망이가 점점 온기를 머금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낯부끄러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습이 끝나고 둘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또 혼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도 이 여인에게 정이 들었지만 그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제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서방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오서방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6살 때 외국 상인에게 양자로 보냈지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습니다. 정숙은 숨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고 아래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이 마을에 왔을 때 그들은 조선의 아이들을 양자로 삼아 일본으로 데려가겠다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내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오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며 돈을 모으는 거군요.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돈이 모이면 외국으로 갈 겁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이른 아침, 오서방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보따리는 어제보다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오서방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이거라도. 오서방은 감사의 마음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디 아드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서방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숙은 대문 앞에 서서 그가 마을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을 떠난 오서방은 한적한 길가에 잠시 쉬어갔습니다. 그는 보따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천을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그 안에는 어린 아이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점이 있는 5살 남짓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내 아들, 오랑아. 내가 있는 곳을 꼭 찾으마. 오서방은 그림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보내던 그날의 기억은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초상화를 다시 천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품에 넣은 오서방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부산을 향했습니다. 외국으로 가는 길목인 그곳으로 가면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길을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6년 전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었고 어떤 이들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오서방의 아내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외선이 정박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 아이들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 오서방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그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단다. 아버지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아들을 일본 상인에게 넘기며 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지만 오서방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오서방은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결국 비통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서방에게 남은 것은 아들을 찾으러 가겠다는 맹세뿐이었습니다. 오서방은 밤마다 보따리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책은 운우지정이라는 비밀 성술 기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이 책에는 남녀의 정에 관한 다양한 기법과 도구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밥줄이자 아들을 찾을 돈줄이지. 그는 이 책을 통해 특별한 방망이를 만드는 법과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로운 여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죠. 오서방은 밤마다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과 방망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을 익혔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알면 부끄러워할까? 때로는 자신의 직업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고을을 거쳐 마산에 도착한 오서방은 항구 근처 주막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 뱃사람이 말했습니다. 외국 상인 나고야라는 자가 조선 아이들을 데려간다 하오. 그 자는 간혹 부산에 온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소. 오서방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고야라는 이름, 그는 분명 아들을 데려간 상인의 이름이 나고야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자는 언제쯤 부산에 오지요? 뱃사람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2-3번은 온다고 하오. 봄과 가을에 주로 온다고 들었소. 오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니 가을까지 부산에 머물며 나고야를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오서방은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고야는 이미 몇 달 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외국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부산에 머물며 오서방은 외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밀수꾼들과 접촉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밀수꾼을 만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외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밀수꾼이 말한 액수는 오서방이 가진 돈의 2배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시오. 돈을 더 모아오겠소. 오서방은 부산 근처에서 박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과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비싼 값에 방망이를 팔았고 안 하던 실습까지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침내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약속한 날 오서방은 밀수꾼을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밀수꾼은 그를 작은 어선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는 험했고 폭풍우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는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고 외국 해적의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서방은 무사히 일본 규슈 남부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왜고? 오서방은 처음 밟는 일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의 초상화가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규슈에서 교토 그리고 나중에는 에도까지 오서방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는 조선인 노예상인의 흔적을 따라 여러 도시를 전전했습니다. 교토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고야가 이미 에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도에서는 더 큰 장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져 오서방은 길에서 방망이를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여인들도 그의 방망이에 관심을 보였고 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도에 도착한 오서방은 도시 외곽의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조선인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어느 날 오서방은 마을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오랫동안 에도에서 살았고 많은 조선인 아이들을 봐왔다고 했습니다. 볼에 점이 있는 아이라 그런 아이를 본 것 같네. 사무라이 저택에서 일하는 것을 봤지. 오서방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어디예요? 어느 저택인가요? 노파는 도시 북쪽의 한 사무라이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정원사로 일하는 것 같았어. 조선에서 온 아이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오서방은 희망을 품고 사무라이 저택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저택 주변을 배회하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서방은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에서 일하는 한 소년, 볼에 작은 점이 있는 그 아이는 틀림없이 그의 아들 오랑이었습니다. 오랑아. 오서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나무들을 가지치기 하며 일하고 있었고 일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소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소년을 괴롭히지 않는 듯했고 그는 다른 하인들과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오서방은 아들을 부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어도 잊었을 것이고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데려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오서방은 고민했습니다. 그가 아들을 데려간다면 소년은 다시 가난한 조선으로 돌아가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는다면 비록 하인의 신분이지만 따뜻한 밥과 옷,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아들이 있는 쪽으로 한 걸음 내딛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널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구나.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소년을 멀리서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서방은 에도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는 저택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고 방망이를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이 사무라이의 아들과 함께 농검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본 오서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오서방은 아들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몇 년 동안 애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15이 되었을 때 오서방은 그가 이제 사무라이의 견습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특별한 총애로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무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오서방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에도를 떠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에 돌아온 오서방은 더 이상 방망이 장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살려 목수가 되었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오서방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마음에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는 외진 마을에서 목수가 되어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의 장례식을 위해 이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오서방님, 정말 당신 맞습니까?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서방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몫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숙은 오서방을 찾아온 여러 번의 방문 끝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그 방망이들은 나무처럼 말라갔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자꾸만 자라났지요. 오서방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정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들었어? 그 방망이 장수 오서방 말이야. 문경세제 근처 과부의 집에 정착했다더라. 정말? 나는 그가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 과부가 바로 동쪽 끝집에 살던 정숙이라지. 둘이 함께 살면서 목공소를 연다던데. 들리는 말로는 1년에 한 번씩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탄다더군.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야. 오서방은 정숙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의 목공 기술로 마을에서 인정받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망이를 팔지 않았지만 가끔 정숙을 위해 특별한 목공예품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오서방은 홀로 부산으로 가서 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멀리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외로웠던 과부와 아들을 잃은 박물장수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를 통해 치유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곁에 있어주는 것보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오서방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정숙과의 사랑 두 가지 모두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임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